고성희 씨, 이 영상 때문에 당신 딸이 제일 먼저 다칠 겁니다. 박진석의 법무팀장이 차갑게 던진 한마디가 고성희의 승리감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스토리가 바로 이어집니다. 고성희가 올린 유튜브 폭로 영상은 조회수 200만을 돌파하며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슈조이 그룹 비리, 박진석 회장 의혹, 재벌 내부 고발이라는 키워드들이 포털 사이트를 뒤덮고 있었죠. 고성희는 자신의 호텔 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슈조이 그룹의 회계 부정과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어요.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녀가 재벌가의 안주인이라는 위치, 그리고 절절한 목소리와 눈물이 사람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했던 거죠. 박진석 회장은 저를 단순한 재혼 상대로만 봤습니다. 제 딸 영란은 장식품일 뿐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 집안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고성희의 폭로는 정확히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나 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대신 내부자의 증언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했어요. 시청자들은 그녀의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에 감정적으로 반응했고 댓글창은 박진석을 비난하는 글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고성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슈조이 그룹 본사는 새벽부터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성재는 본부장실에서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법무팀, 지금 당장 대응 시나리오 3가지를 준비해 주십시오. 홍보팀은 언론사별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요. 이지혁은 박성재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절친의 위기 앞에서 이지혁은 자신의 시한부 진단 따위는 잊은 듯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성재야, 지금 중요한 건 고성희의 주장에 일일이 반박하는 게 아니야. 그녀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거지. 내 말이 맞아. 이미 법무팀이 움직이고 있어. 고성희가 과거에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녀의 발언들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차근차근 밝혀낼 거야. 박성재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계모가 자신의 가족을 공개적으로 공격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때 박성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진석이었어요. 성재야, 회사로 와라. 지금 당장. 박진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요. 화가 난 박진석은 고함을 지르지만 진짜 위험할 때의 박진석은 조용했거든요. 한편 박영란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캠퍼스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지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나 씨,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죠. 엄마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박영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성희는 박영나를 과보호하며 키웠지만 동시에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도 이용했었죠. 박영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엄마를 사랑했는데 이제는 그 사랑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이후 삶의 의욕을 잃었던 이지환이었지만 박영나 앞에서만큼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영나 씨는 영나 씨예요. 어머니가 한 일이 영나 씨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박영나는 고개를 돌려 이지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이 박영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줬죠. 바로 그 순간 고성희에게 첫 번째 타격이 날아왔습니다. 고성희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고성희 씨, 당신이 2003년에 낳은 아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고성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사라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아니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죠. 고성희는 박진석과 재혼하기 전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박영나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박영나 이전에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고성희는 그 아이를 출산 직후 입양 보냈고 모든 기록을 지웠습니다. 아니, 지웠다고 생각했죠. 이건 어떻게? 고성희는 급히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의 법무팀은 이미 고성희의 과거를 샅샅이 조사해놨던 거죠. 두 번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당신이 출연한 그 채널에서 후속 영상이 올라갑니다. 제목은 고성희의 숨겨진 과거예요. 재미있겠네요. 고성희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유튜브 채널 PD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발 그 영상 올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모든 걸 취소할게요. 하지만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성희 씨. 저희는 이미 슈조이 그룹 법무팀으로부터 법적 경고를 받았습니다. 고성희 씨의 첫 번째 영상도 곧 삭제될 예정이고요. 저희는 더 이상 이 건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고성희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호텔 방 안에 울려 퍼졌죠. 고성희는 자신이 완벽하게 계산했다고 믿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여론을 장악하고 박진석을 궁지로 몰아넣고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박진석을 너무 얕잡아 봤습니다. 박진석은 감정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으로, 법으로, 그리고 철저한 증거로 싸우는 사람이었죠. 같은 시각 이상철과 김다정의 집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며칠째 이상한 징후들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이지혁이 집에 오는 시간이 불규칙해졌고 이상철은 아들과 뭔가를 숨기듯 조용히 대화를 나누곤 했죠. 김다정은 초등학교 교사 출신답게 관찰력이 뛰어났습니다. 여보, 지혁이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철은 신문을 보는 척하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회사 일이 좀 바쁜가 보지. 회사 일이 바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 같은데요. 당신도 요즘 이상해요. 지혁이랑 둘이 뭘 숨기고 있죠? 김다정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년 퇴직한 이상철이 요즘 유난히 자주 외출하고 이지혁과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거든요. 다정아, 아들을 믿어보자. 지혁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게다. 하지만 김다정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직감이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그 시각 지은호는 카페 사무실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이지혁의 의료 기록이 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지은호가 우연히 발견한 이지혁의 병원 예약 내역이었죠. 심장내과, 이식 상담. 지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지혁이 시한부라는 걸, 심장 이식이 필요한 중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죠. 지은호는 이지혁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자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책임감이 강하고 긍정적인 성격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지혁 앞에서 자신이 알고 있다는 걸 들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르는 척하기도 힘들었죠. 지은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지혁이 거절하든 말든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전하기로요. 시한부라는 이유로 물러서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이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배, 오늘 퇴근 후에 시간 있으세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지혁은 회사에서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박성재의 위기 상황을 수습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이었지만 지은호의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은호가 눈치챈 건가? 이지혁은 자신의 병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도 동생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요. 유일하게 아버지 이상철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지은호의 문자 톤이 평소와 달라서 이지혁은 불안해졌습니다. 박성재가 이지혁의 표정을 읽고 물었습니다. 지혁아, 무슨 일이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이지혁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친구의 위기를 해결하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바로 그때 박진석의 사무실에서 결정적인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창문을 등지고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뒤로는 법무팀장, 홍보팀장, 그리고 박성재가 앉아 있었죠. 보고해. 법무팀장이 태블릿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고성희 씨의 과거 기록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2003년 출산 기록, 입양 관련 서류, 그리고 결혼 전 금전 거래 내역까지요. 특히 흥미로운 건 고성희 씨가 회장님과 재혼하기 직전에 상당한 빚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박성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럼 계모가 처음부터. 그래. 돈 때문에 나한테 접근한 거야. 박진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인 듯 했어요. 하지만 난 그걸 알고도 결혼했어. 영나가 불쌍했고 성희도 나름 노력하는 것 같았거든. 근데 이제 선을 넘었어. 홍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고성희 씨 쪽에서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협상하고 싶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협상?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미 끝났어. 박진석은 돌아서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법무팀 고성희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해. 그리고 영란은 건드리지 마. 얘는 잘못이 없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성재는 아버지의 결정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계모가 자신의 가족을 공격했지만 동시에 박영나라는 의붓동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회의가 끝나고 박성재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영나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영나는 계속 우리 가족이야. 성희의 잘못이 영나의 잘못은 아니니까. 박진석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호탕하고 거침없는 성격이었지만 가족에 대한 의리만큼은 철저했거든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박성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 그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한편 고성희는 호텔방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협박성 문자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었어요. 박진석 쪽에서 보낸 게 분명했죠. 하지만 고성희를 더 공포에 떨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딸 박영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세요? 박영나의 문자는 짧았지만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딸을 위해서 이 모든 걸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왔는데 정작 딸은 엄마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고성희는 침대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박진석의 진짜 아내로 슈조이 그룹의 진짜 안주인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삭제됐고 과거의 비밀은 드러날 위기에 처했고 딸마저 등을 돌렸으니까요.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박영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어요. 영나야.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요. 박영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영나야, 엄마는 너를 위해서.
제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한다면서 왜 제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박영나의 외침에 고성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거든요. 고성이는 박영나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도 여겼던 거죠. 미안해, 영나야. 엄마가 잘못했어. 전화는 끊겼습니다. 고성이는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저녁이 되자 이지혁은 약속대로 지은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 근처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저 알아요. 선배가 아프다는 거요.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는 것도요. 이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호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어요. 병원 예약 내역을 봤거든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선배, 저 다시 한 번만 말할게요. 저 선배 좋아해요. 선배가 시한부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은호야. 아니에요, 들어주세요. 선배는 저한테 선을 그었죠. 비혼주의라고 연애할 수 없다고요. 근데 그게 정말 선배 마음이었어요? 아니면 제가 힘들까봐, 아프게 할까봐 거리를 둔 거예요? 이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은호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선배, 저는 제 선택을 할 권리가 있어요. 선배 곁에 있다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건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배가 저를 위해서라며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음을 참지 않았어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죠. 이지혁은 천천히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은호야, 난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너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잖아. 내가 너의 그 빛을 어둡게 만들고 싶지 않아. 선배가 제 빛을 어둡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선배 없이 혼자 있는 게 저를 더 어둡게 만들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원의 가로등 불빛 아래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결국 이지혁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은호의 손을 잡았죠. 미안해, 은호야. 그리고 고마워. 선배. 시간을 줘. 내가 정리할 게 많아. 회사 일도 그렇고 가족들한테도 아직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 그것들을 정리하고 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답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지혁이 자신을 완전히 밀어내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이상철과 김다정의 집에서는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다정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지혁을 붙잡았던 거죠. 지혁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일이야? 거실에는 이상철, 김다정, 이지환, 이수빈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이지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모두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가족들에게 말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저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이식이 필요한 상태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김다정이 비명을 지르며 이지혁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수빈도 눈물을 터뜨렸고 이지환은 주먹을 쥔 채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 왜 이제야 말하니? 이상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가족 모두 앞에서 듣는 건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바보야. 가족인데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지.
김다정은 이지혁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교사 출신답게 항상 침착했던 김다정이었지만 아들의 시한부 진단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엄마일 뿐이었어요. 이수빈이 오빠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내가 돈 벌어서 치료비 보탤게. 수빈아, 나도 뭔가 할 게 있을 거야. 형, 나 혈액형 검사 다시 받을게. 혹시 모르잖아. 이지환도 나섰습니다. 형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가족들의 반응을 보며 이지혁은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혼자 짊어지려 했던 짐을 가족들이 함께 나눠지고 싶어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늦게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혁아, 오늘 가족들한테 말했다며? 이제 숨길 수가 없더라. 엄마가 눈치채셨어. 잘했어, 형. 병은 혼자 안고 가는 거 아니야. 박성재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 문제로 정신없는 와중에도 친구를 걱정하는 박성재였어요. 성재야, 너는 어때? 회사 상황 좀 나아졌어? 응, 아버지가 다 정리하셨어. 고성희 쪽은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고. 근데 지혁아. 왜? 영나가 힘들어하더라. 계모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 박성재는 박영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배달은 남매지만 박성재는 박영나를 진심으로 동생처럼 아꼈거든요. 영나한테는 지환이가 있잖아. 지환이도 요즘 영나 때문에 많이 달라졌어. 그래? 지환이가? 응, 내 동생 녀석이 드디어 사랑에 빠진 것 같더라. 두 친구는 한참을 통화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각자의 아픔을 안고 있었지만 서로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고성희의 유튜브 폭로 영상은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도 다른 주제들로 바뀌었죠. 며칠간 뜨겁게 타올랐던 스캔들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진 겁니다. 고성희는 호텔 체크아웃을 마치고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갈 곳은 정해져 있었어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한동안 조용히 지내는 수밖에 없었죠. 박영란은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저는 여기 남을게요. 엄마를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성희는 그 문자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의 대가였으니까요. 택시에 오르며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슈조이 그룹 빌딩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박진석이 있고 박성재가 있고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권력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건 고성희와 무관한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위기를 넘긴 박성재가 본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이지혁이 앉아 있었어요. 이번 일로 우리 회사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박성재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 그는 더 성장했어요. 단순히 금수저로 태어난 이세가 아니라 진짜 리더로서의 자질을 보여준 거죠. 회의가 끝나고 이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어요. 그의 휴대폰에 지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배,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선배도 밖에 나가서 햇볕 좀 쬐세요. 몸에 좋대요. 이지혁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고마워 은호야.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도 친구도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도 곁에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이상철의 집 식탁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김다정이 정성껏 차린 저녁 식사를 앞에 두고 가족들은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지혁아, 많이 먹어. 힘내야지. 네, 엄마. 이지환이 형에게 고기를 구워주고 이수빈은 반찬을 챙겨줬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위기를 함께 나누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박영란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캔버스에는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이지환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영나 씨, 저녁 먹었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으러 갈까요? 제가 맛있는 데 알아요. 박영란은 붓을 내려놓고 이지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이 박영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작업실을 나섰습니다.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함께라면 조금씩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고성희의 폭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허를 찔리며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은 변화했죠. 이지혁은 더 이상 혼자 짐을 지지 않기로 했고 지은호는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김다정은 아들의 진실을 알게 됐고 가족들은 더 단단하게 뭉쳤어요. 박성재는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했고 박영란은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죠.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지만 새벽은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과 함께 이들의 화려한 날들도 계속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